이번 시간에는 2021년 32회 시험에 반영되는 공인중개사 법령 및 실무 개정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10가지 정도를 빠른 시간 내에 정리하도록 할게요. 1번, 공인중개사 시험의 공고 제도가 조문이 조금 바뀌었어요. 뭐 중요하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좀 체크는 하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법제 7조에 보면 시험의 시행 공고 해가지고 2항에 보면 시험 시행 기관회장은 법제 4조에 따라 시험을 시행하려고 하는 때는 예정 시험 일시, 시험 방법 등 시험 시행에 관한 계략적인 사항을 매년 2월 말일까지라고 돼 있어요. 과거는 매년 2월 28일이었었잖아요. 그게 2월 말일로 개정됐습니다. 말일까지 신문 등이 진행하는 법률 2조 1호 과목에 따른 일반 일간 신문 또는 이렇게 되는데 신문 그리고 또 파란색에 이제 또 추가된 내용입니다. 광보 그리고 방송 중 하나 이상의 공고하고 그리고 또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도 공고하라 라고 이렇게 추가된 조문 내용입니다. 자, 특히 요거 정도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2월 말일까지라는 거. 2번 공인중개사 법령상의 포상금 제도 공인중개사 법령상의 포상금 제도 작년 시험 치고 최근 중간에 이제 이번 연도 중간쯤에 이제 포상금 내용이 추가됐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미 다 숙지하고 계시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등록관청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등록관청 또는 수사기관이나 요게 추가된 내용이죠. 부동산 거래소 교내행위 신고센터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 지급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포상금 지급할 수 있는 내용이 6가지인데요. 자, 앞에 3가지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요. 3가지가 추가된 내용이니까 이건 올해 반드시 나오는 거니까 잘 숙지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사람, 자,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사람, 구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자, 무등록 중개업자죠. 무등록 중개업자, 무등록 중개업자. 중개사무소 등록증 또는 자격증을 다른 인생에 양도되거나 양수되어 받은 자, 그리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광고하는 경우, 시세 조작에 의한 거래에서 교란 행위, 단체 구성에 의한 거래기소 교란 행위, 업무 방해로 거래에서 교란 행위. 요게 포상금지 대상에 추가된 4번, 5번, 6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암기하고 있죠. 한번 암기해 봅시다. 포상금은 허무한 양의 단식을 방해하고 개공 아닌 자의 광고를 신고한 자에게 지불한다. 이렇게 외웠습니다. 허무한 양의 단식을 방해하고 개공 아닌 자의 광고. 특히 이쪽 단식 방해 개공 아닌 자. 여기 추가된 거니까 우리 이거 반드시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자, 허무한 양의 허입니다. 허무한 양 또는 거무한 양. 무등록 중개업자 양. 등록증, 자격증, 양수되어 받은 사람. 그 다음에 단체 구성으로 거래소 경영, 단식, 시세, 단식 그랬죠? 이렇게 외웠죠? 시세 조작에 의한 거래소 교란행위, 업무 방해로 인한 거래소 교란행위, 개공 아닌 자의 광고입니다. 허무한 양의 단식을 방해하고 개공 아닌 자의 광고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 준다. 외우고 있고요. 반드시 나온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부동산거래 신고법상의 포상금이에요. 부동산거래 신고법상의 포상금. 자, 앞에는 공인중개사의 포상금이고요. 부동산거래 신고법상의 포상금입니다. 두 가지 구별하셔야 돼요. 부동산거래 신고법상 포상금 이미 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짓 허가자에게 지급한다. 이렇게 기억했어요. 거짓 또는 가장 허가자. 거짓 가장 허가자에게 지급한다. 이랬어요. 거짓 가장 허가자야. 이렇게 외웠습니다. 요게 추가된 내용이에요. 추가된 내용. 자, 부동산 실제 거래를 거짓 신고한 자, 거짓.
허위 가장 신고자입니다. 허위 가장 신고자. 허위 가장 해제 신고자입니다.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와 관계된 거 위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계약을 체결한 자,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자,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자 이렇게 그래서 거짓 허가자, 가장 허가자 하고 하나가 추가됐습니다. 주택임대차입니다. 주택임대차 보증금 차임을 거짓 신고한 자예요. 거짓 신고에 매매뿐만 아니라 임대차, 주택임대차에 대한 거짓 신고자도 추가되었다는 것 주의하시고요. 그래서 주택임대차 신고 대상, 그럼 주택임대차 신고 대상은 어떤 경우냐? 요거 임대차인데 시행령 4조 제3에 보면 주택임대차 신고의 대상이 어떤 경우냐면 법제 6조 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의 경우에 부동산거래 신고 대상이라 되어 있는데 이 임대차 계약이란 보증금이 6천만 원 초과, 숫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의 경우에 적용된다는 거. 6천만 원, 보증금 6천만 원, 그리고 월 차임이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 계약의 경우에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된다는 것. 그리고 2항 6조 2제 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6천만 원을 초과 월차임 30만 원이란 특별자치도 세종시, 제주도 같은 거겠죠. 그리고 시, 군, 구를 말한다. 시군구, 시군. 다만 광역시, 경기도 관할구에 있는 군을 한정하는 거예요. 일반 군 이런 경우에는 뭐 함양군, 뭐 산촌군 이런 것들은 한정 대상이 아니고요. 광역시, 경기도 관할구에 있는 군의 경우에 대상 지역이랍니다. 그래서 시군, 구는 자치구를 말합니다. 거기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는 것. 자, 거기까지 기억하셔야 되고요. 다섯 번째, 주택임대차가 신고 대상인데 그 신고할 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주택임대차 신고 사항이 뭐냐. 자, 시행규칙 6조 2에 나와 있습니다. 법제 6조 2제1항 본문에서 그 보증금 또는 차임 등 국토교통부를 영어로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 사항은 5가지가 쭉 나와 있네요. 임대차 계약 당사자의 인적사항을 신고해야 됩니다. 인적사항. 인적사항이라는 건 자연인의 경우는 성주번 연락처입니다. 성주번 연락처. 법인도 마찬가지예요. 법인의 경우에도 법인명 그랬으니까 성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성. 사무소 소재지니까 개인의 경우는 주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성, 주, 번, 연락처. 법인이 아닌 단체, 근데 종중 같은 이런 경우에 단체명이니까 역시 성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성, 소재지니까 주소입니다. 성, 주, 번, 연락처입니다. 그러니까 개인 자연인이건 법인이건 법인이 아닌 사단이건 성주번 연락처다. 성주번 연락처, 성주번 연락처입니다. 그리고 임대차 목적물의 소재지, 종류, 면적 등 목적물 현황 이런 것들, 목적물 현황. 그리고 보증금 또는 월차임, 보증금, 월차임이 얼마냐. 그리고 언제 계약을 체결했고 계약 기간이 언제까지냐. 그리고 계약갱신 요건의 행사 여부 이런 것들도 부동산거래 신고서에 신고할 내용입니다. 그 정도 쭉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6번째, 금지에 관련된 판례 내용이 바뀐 내용이 하나 나왔어요. 자, 경제공동체인 배우자 명의로 거래하는 것도 직접 거래에 해당한다는 것. 과거에는 우리가 직접 거래는 자기 의뢰인과 자기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만 직접 거래예요. 따라서 자기 의뢰인과 자기 명의가 아니고 자기 처라든지 자기 자식이라든지 아버지라든지 친척이라든지 뭐 인척 이런 사람들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직접 거래가 아니라고 했었는데 그런데 이 특히 배우자인 경우에는 배우자 명의인 경우는 직접 거래에 해당하는 걸로 판례가 변경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판례가 그런 내용이 하나 나왔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이 중개업자 등이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는 일을 금지하고 있는 취지는 이를 허용할 경우 중개업자 등이 거래상 알게 된 정보 등을 자신의 이익을 꾀하는 데 이용함으로써 중개의뢰인의 이익을 해한 일이 없도록 중개의뢰인을
보호하고자 있는 것이다. 그런데 전세계약서상의 명의자는 A씨의 남편이에요. 이 A씨가 이제 중개업자인데요. 그러니까 중개업자가 자기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게 아니고요. 자기 남편 명의로 한 거예요. 남편 명의지만 이들은 부부관계라는 거예요. 부부관계는 경제적 공동체 관계라고 하는 판례가 그런 이론을 쓰고 있어요. 경제적 공동체 관계니까 동일인을 볼 수 있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A씨가 중개업자가 해당 아파트에 실제로 거주했으며 집 주인에게 임대인에게 자신이 중개하는 임차인이 자신의 남편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집 주인으로부터 중개 의뢰를 받고 집 주인이 전 임차인의 보증금, 전세 보증 빨리 반환해줘야 해서 희망하는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새로운 임대차를 구하는 사실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싼 금액으로 하니까 이거를 내가 직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직접 거래로 처벌될 거니까 내 남편 명의로 해야 되겠구나 해서 계약을 체결했다. 그 얘기예요. 자신이 직접 시세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임차 이익을 얻었기에 직접 거래 금지 규정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했다. 따라서 자기 명의는 아니지만 중개업자 A 명의는 아니지만 자기 남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자기 명의와 동일시할 수 있는 경제공동체이기 때문에 직접 거래에 해당돼서 금지행위로 처벌된다는 판례라는 것. 중요한 판례입니다. 뭐 그런 내용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7번째, 중개보수 규정 내용이 이제 최근에 확정이 됐어요. 개정이 돼서 2021년 10월 19일 날 최근에 이제 시행규칙이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다만 이 주택중개보수 내용은요, 시험에 이제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걸 외우라고 나오진 않아요. 반드시 제시해 주도록 되어 있어요. 제시하고 그것을 보고 계산하는 문제를 물어본다면 제시해 줄 거니까 크게 걱정하시고 외울 것까지는 없습니다. 자, 어쨌든 주택중개보수 상한율이 확정적으로 개정이 됐어요. 자, 매매교환과 임대차로 두 가지로 나눠가지고 거래금액 그리고 상한요율 그리고 한도액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매매교환의 경우는 5천만 원 미만의 경우에는 뭐 1천분의 6, 0.6이고 상한이 0.6이라는 겁니다. 이 안에서 협의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도액은 25만 원이다. 그리고 최상의 한도는 얼마냐면 15억 이상의 경우는 1천분의 7이네. 1천분의 7. 과거는 이게 1천분의 9였었거든요. 0.9였었는데 이게 너무 과도하다가 문제가 되어서 이제 개정을 한 거예요. 1천분의 7까지. 임대차 등의 경우에는 5천만 원이면 1천분의 5고 15억 이상의 경우는 1천분의 6이에요. 과거는 이게 8이었었죠. 1천분의 8이었었는데 1천분의 6으로 너무 과도하다 해서 이제 개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매매의 경우에는 1천분의 7까지, 임대차 등의 경우는 1천분의 6까지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개정이 되고 확정이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분묘기지권과 관계된 판례 내용이 나왔으니까 정리하셔야 되고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장사법 시행일 이전에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다음 20년간 숫자 기억하셔야 되죠. 평원 공연하게 그 분묘기지권을 점유함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했어요. 시효취득가 있더라도 분묘기지권자는 토지 소유자가 분묘기지권에 관한 지료를 청구하면 그 청구한 날로부터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고 바뀌었어요. 과거에는 분묘기지권 시효취득한 경우는 지료를 지급할 필요 없다라고 나와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판례가 변경됐습니다. 지료를 지급해야 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는 것. 9번 실명법 내용의 판례 내용이 좀 바뀐 내용이 있습니다. 실명법입니다. 실명법.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행하는 법률을 위반해서 명의 신탁자가 그 소유인 부동산을 등기 명의를 명의 수탁자에게 이전한 이른바 양자간 명의 신탁. 이거를 이전형 명의신탁, 이자간 명의신탁 그러죠. 이자간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 수탁자가 명의 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해당하지 않는다. 아니다 그랬어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느냐 그랬더니 아니야 그랬어요. 아니란 얘기는 그럼 수탁자가 이 부동산을 처분하더라도 횡령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수탁자가
명의신탁 부동산을 처분하더라도 횡령죄가 아니라는 거야. 횡령죄 당하지 않는다로 바뀌었다. 그런 얘기야. 그러면 이 수탁자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한 적이 있다라고 만약에 한다 그러면 이게 횡령죄가 되는 거예요. 과거는 횡령죄가 된다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한 적이 있지 않다. 그러니까 횡령죄 당하지 않는다라고 판례가 변경되었다. 자, 그러면 명의신탁 유형은 세 가지가 있다고 우리가 외우고 있죠. 뭐가 있죠? 예, 이중위 이렇게 외웠죠. 이중위. 명의신탁 유형 그러면 이중입니다. 이전형 명의신탁. 이거를 다른 말로 양자간, 이자간 명의신탁. 양자간 명의신탁이 이자간이죠. 중은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 그러죠.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 다른 말로 삼자간 명의신탁 그럽니다. 위는 위임형 명의신탁. 이걸 다른 말로 계약 명의신탁 이렇게 부르죠. 자, 그럼 과거에는 중간 생략형, 위임형, 계약 명의신탁의 경우에 수탁자가 부동산을 처분하면 횡령죄가 아니라는 것은 이미 확정된 판례에 변경되게 나와 있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이자간 명의신탁의 경우에도 수탁자가 부동산을 처분하더라도 횡령죄 당하지 않는 걸로 또 판례를 확정적으로 변경한 거예요. 따라서 이제는 이전형이건 중간 생략형이건 위임형이건 수탁자가 부동산을 처분하더라도 횡령죄 당하지 않는다로 다 통일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대한 최우선 변제 금액이 개정이 됐으니까 우리 시험에 반영되는 거니까 할 수 없이 금액을 외우셔야 되겠습니다. 자, 네 가지죠. 서, 과, 광, 그로 나눠졌어요. 서, 과, 광, 그. 자, 서울의 경우는 보증금 1억 5천만 원에 대해서 5천만 원입니다. 자, 그리고 과밀억제권력은 1억 3천에 대해서 4,300만 원. 광역시는 7천만 원에 대해서 2,300만 원. 그 밖 지역은 6천만 원에 대해서 2천만 원입니다. 앞에 타이틀을 먼저, 앞에 금액을 먼저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 거는 요거의 30%라고 이렇게 딱 이해하시면 돼요, 그냥. 자, 1억 5천 나누기 33 하면 5천이에요. 1억 3천 나누기 3 하면 4,333원인데 끝다리 띄고 4,300 이렇게 계산하시 생각하시면 돼요. 7천 나누기 3 하면 2,333원 정도 되는데 2,300 정도 하면 되고요. 6천 나누기 3 하면 2천만 원 이렇게. 그래서 뒤에 건 외울 필요 없고요. 앞에 걸 외웁니다. 1억 5천, 1억 3천, 7천, 6천입니다. 자, 서과 광그고 특히 김포시가 과밀억제권역에 들어갔다는 것. 그리고 광역시 안에 이천시와 평택시가 들어갔다는 거. 뭐 정도 기억하는데요. 이런 것까지 자세히 나올 것 같지는 않고 서울이라든지 광역시 정도는 물어볼 수 있을 거예요. 광역시 광자. 그래서 이 금액 정도는 할 수 없이 외우셔야 됩니다. 금액 숙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해서 10가지 정도 내용을 정리했고요. 시험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개정된 내용은 한 번 더 숙지를 해서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으니까 숙제에서 실수하지 않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마무리 잘 하셔가지고 좋은 성과 이루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